공황광장의 핏빛비 2012년 8월 30일 구이저우성 쭈니시 펑강현은 폭우에 휩싸여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회색빛 하늘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평소 활기가 넘치던 봉황광장은 짙은 안개와 비바람 속에서 으스스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나뭇잎과 쓰레기만이 어두운 침묵을 깨고 있었다. 오전 10시 31분, 펑강현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광장 구석에서 끔찍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강력반 팀장 장 형사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느꼈다. 그는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찰차가 빗속을 뚫고 도착한 현장은 악몽 그 자체였다. 광장 한쪽 구석, 조각상 아래 웅크린 형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젊은 여성의 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엎드려 있었고 등과 옆구리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무수히 많았다. 빗물이 시신 주변으로 붉게 번져나가며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치 광장 전체가 피를 토하는 듯한 끔찍한 광경이었다. 피해자는 펑강현 문화센터 예술단에 촉망받는 배우 추이 씨였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각종 공연과 행사 진행을 도맡아 하며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평소 다니던 직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경찰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장 형사는 빗물에 씻겨나가고 있는 현장을 보며 비통함을 느꼈다. 빗자국은 빗물에 희석되어 희미해지고 있었고 범인의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들도 모두 지워져 가고 있었다. 폭우는 범인의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비가 잠시 멎은 틈을 타 감식반이 분주히 움직였다. 빗속에서 건진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의 시신뿐이었다. 현장 주변의 모든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광장에는 빗속을 뚫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영상 역시 비와 안개 때문에 흐릿했다.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놓였다. 장 형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범인은 계획적이었을까? 아니면 우발적이었을까? 왜 하필 이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빗물만이 모든 대답을 삼켜버린 듯했다. 그날의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이미 빗물에 씻겨나가 열슨 분홍빛으로 희미해져 있었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은 진흙과 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장 형사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이를 악물었다. 빗방울 하나라도 놓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절박함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현장에서 수거한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의 시신뿐이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최소 10회 이상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깊고 날카로운 상처들은 범인이 극도의 분노나 광기에 휩싸여 있었음을 암시했다. 피해자의 손에는 방어운이 있었지만 이는 곧 무력해졌다. 그녀의 저항은 짧고 무의미했다. 시신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섬유 조각과 DNA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빗물 때문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즉시 광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비와 안개 때문에 영상은 마치 흑백 영화처럼 흐릿하고 희미했다. 8시 26분, 피해자 추이 씨가 우산을 들고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익숙한 듯 광장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영상은 50초 뒤 3명의 여성들이 우산을 쓴 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그 직후
영상 구석의 정자에 희미한 남성의 형체가 포착되었다. 그는 어둠과 비에 가려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동작이 잔영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정자에서 막 나오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왼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보였다. 저 동작은 뭐지? 머리를 만지는 것 치고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장영사의 중얼거림에 수사관들은 영상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남성의 옷차림도 이상하게 보였다. 8월 말 펑강에는 여전히 더웠지만 그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마치 밤새도록 그곳에서 기다린 것처럼 보였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정자에 있었기에 심하게 젖지는 않았다. 범인은 광장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자를 오랫동안 지켜본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그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인적이 드문 광장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이라면 왜 그는 그곳에 있었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적이었을까? 모든 의문은 흐릿한 영상 속의 그림자처럼 해답을 주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이 정체불명의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전무했다. 증거의 늪에 빠진 경찰들은 좌절감을 느꼈다. 빗방울이 모두 씻어버렸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확실성뿐이었다. 정자 속의 그림자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사건 현장은 더욱 차갑고 스산한 기운을 내뿜었다. 장 형사는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느껴지는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비록 흐릿한 흑백 화면이었지만 거기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영상의 초점은 한 젊은 남성에게 맞춰졌다. 그는 광장 한쪽에 서 있는 낡은 정자 안에 서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는 미동도 없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가 입은 반팔 셔츠와 반바지는 8월 말의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지 않았다. 장 형사는 그 모습에서 오랫동안 사냥감을 기다려온 맹수의 인내를 읽었다.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목표를 정하고 이 핏빛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영상을 확대했다. 남성의 얼굴은 비에 젖은 어둠에 가려져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기이하고 섬뜩했다. 그는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의 불안함을 나타내는 습관일 수도 있었다. 장 형사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다. 마침내 그는 한 가지 기묘한 동작을 발견했다. 남성을 왼손을 들어 몇 초간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 동작은 단순한 습관이라기엔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긴장감을 떨쳐내려는 듯 보였다.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가 발톱을 다듬는 것처럼. 저 동작,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건 왠지 모르게 익숙하군. 장 형사는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에 보았던 비슷한 범죄자들의 습관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반면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것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작은 단서 하나가 수사의 물꼬를 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희망은 곧 좌절로 바뀌었다. 영상 속의 남성은 너무 흐릿했고 인상착의 외에는 어떤 특징도 찾을 수 없었다. 광장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남성을 찾는 것은 서울의 인구 1,000만 명을 모두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한 일이었다. 정자 주변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림자 같았다. 장 형사는 밤늦도록 그리고 몇 분 뒤 피해자 추희 씨가 나타났다.
그 순간 남성은 몸을 움찔하더니 정자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고 선명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것과 같았다. 보보 오염된 가방과 인공호수,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광장 뒤편의 인공호수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수의 썩은 물가에 놓여있는 검은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피해자 추이 씨의 것이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장 형사는 가방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이 가방이 단순한 증거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방은 끈적한 진흙과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피해자의 지갑, 핸드폰, 그리고 다른 귀중품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마치 누군가 가방을 고의로 비우고 썩은 물 속에 던져 넣은 것처럼. 경찰은 범인이 이곳의 지형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인공호수는 광장 뒤쪽에 숨겨져 있어 현지인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가방을 정밀 감식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가방은 빗물과 오염된 호수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 어떤 유용한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범인이 모든 흔적을 철저하게 지운 것처럼 보였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했다. 범인은 범행 후 도주 경로와 증거 인멸 장소까지 미리 생각해둔 것이 분명했다. 장 형사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핏빛 증거들은 빗물에 씻겨나가고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범인의 교활함만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금품 강취로 추정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전과자나 직업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모든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그때 한 수사관이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다. 추이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그 칼자국은 깊고 굵었으며 마치 범인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야. 이건 복수일 수도 있어. 장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인공호수는 가방이 버려진 위치와 범인의 가상 도주 경로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 지역은 외진 곳이었지만 과거에는 종종 범죄자들이 은신처로 삼았던 곳이었다. 범인은 이 지리를 이용하여 경찰을 교란시키려 한 것일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장 형사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범인은 돈을 노리고 추이 씨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범행 후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귀중품을 훔치고 가방을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펑가현 전체는 범인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핏빛 비가 멈춘 후에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모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멍해로 남았다. 텅 속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실마리 추이 씨 살인사건은 2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 파일로 남게 되었다. 빗속의 피와 사라진 증거들, 정체불명의 그림이자 그리고 오염된 증거물들은 수사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었다. 사건 당시 강력반 팀장이었던 장 형사는 밤마다 그 끔찍했던 광경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날 수는 없었다.
2014년 구의저우성 쭈이시 경찰국은 이 끔찍한 미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장 형사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들은 2년 전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혹시 놓친 작은 단서라도 없는지 찾아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였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했고 용의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장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 범인은 왜 출시를 노린 걸까? 그는 2년 전의 수사 방향이 틀렸음을 직감했다. 강도살인으로 위장했을 뿐 진정한 동기는 다른 곳에 있었을 거야. 그는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했다. 살인범은 그녀를 노리고 그녀가 오가는 길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그녀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수사 방향이 정해지자 수사팀은 피해자 추이 씨의 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변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물었다. 최근에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나요? 수상한 사람이 주변에 서성거린 적은 없었나요? 이웃들은 대부분 평범한 답변을 내놓았다. 추이 씨는 밝고 상냥한 성격이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고 한다. 형사의 귀를 번뜩이게 했다. 그는 이웃집에 사는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류안,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집에서만 지내던 아이였다. 그런데 추이 씨가 살해된 직후 그는 호련히 사라졌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행방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간 것이었다.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류한의 집은 추이 씨의 집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 기이한 우연은 장 형사의 심장을 뛰게 했다. 추이 씨가 살해당할 당시 류한은 갓 20살이 된 젊은이였다. 그는 왜 갑작스럽게 사라졌을까? 그의 가족은 그가 돈을 벌러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그 갑작스러운 결정은 의심스러웠다. 장 형사는 류한의 가족을 다시 찾아가 탐문했다. 가족들은 류한이 착실한 아이였고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해칠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형사의 직감은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읽어냈다. 이 청년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사건은 2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류한이라는 이름은 미궁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수사팀의 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장 형사는 류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2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령 같은 그림자가 드디어 형체를 드러낸 것만 같았다. 수사팀은 류한의 가족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탐문이 아니라 마치 그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류한의 부모는 아들이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며 그가 살인사건에 연루될 리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우리 환희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예요. 그저 내성적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러나 장 형사의 눈은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가족의 불안한 눈빛과 미묘한 망설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암시했다. 수사팀은 류한의 방을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2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그가 일담한 책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 장 형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기장 속에는 류한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날짜인 2012년 8월 30일 그날의 일기는 이 기장 충격적이었다. 단 한 줄, 핏빛 글씨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핏자국처럼 번진 붉은 잉크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유한의 SNS 계정을 추적했다. 그의 블로그와 웨이보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보여주는 글들이 가득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나는 괴물이 되었다. 돌이킬 수 없어. 그의 글들은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린 한 영혼의 절규 같았다. 특히 사건 발생 며칠 후 올린 한 게시물에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블로그 사진 속에서 경찰은 2년 전 CCTV 영상에서 보았던 그 옷차림을 발견했다. 검고 흰 줄무늬가 있는 반팔 셔츠, 그리고 한 사진에서는 그가 왼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장 형사는 류한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아이가 왼손잡이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렸을 때부터 왼손을 썼어요. 이로써 CCTV 영상 속의 수상한 그림자는 류한이라는 인물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류한의 갑작스러운 실종, 삐삐 일기, 죄책감에 시달리는 글들, 그리고 CCTV 속의 인상 차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었다. 평범하고 내성적인 청년이 왜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했을까?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경찰은 류한을 쫓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를 뒤쫓는 것처럼.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팀은 중국 전역을 뒤졌다. 이제 류한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이 미제 사건의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유한 이환희 블로그는 단순한 온라인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 청년의 영혼이 서서히 끔찍한 악마에게 잠식당하는 과정을 기록한 어두운 연대기였다. 수사팀은 그의 모든 게시물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분석했다. 사건 이전의 글들은 평범했다. 학교 생활,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풋풋한 첫사랑에 대한 고민들. 하지만 2012년 8월 30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날 이후 그의 글들은 섬뜩하고 비관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다. 나는 괴물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녀석이 나를 조종한다.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의 비명소리가 겹쳐 들린다. 피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아.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글들은 단순한 감정적 불안을 넘어선 명백한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장 형사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류환은 살인 이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압박감은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그의 글들은 마치 고해성사 같았으며 자신의 파멸로 몰아가는 내면의 악마에 대한 절규였다. 가장 충격적인 단서는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이었다. 한 사진에서 류환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다. 그 왼손의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다. 이는 그가 왼손을 주된 힘의 원천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CCTV 영상 속에서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던 그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이제는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류환이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 셔츠는 2년 전 CCTV 영상에서 포착된 남성이 입고 있던 옷과 정확히 일치했다. 류환은 이 사진을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올린 후 그 셔츠를 다시는 입지 않았다. 마치 그 셔츠가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류환의 갑작스러운 실종, 죄책감에 시달리는 블로그 글, 왼손잡이라는 신체적 특징, 그리고 CCTV 속의 옷차림까지. 그러나 장 형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류환의 가족은 그가 평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했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를 살인까지 이르게 한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수사팀은 류환의 가족들에게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그들은 사건 당일 류환이 여자친구와 함께 공원에 갔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여자친구의 존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혹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녀가 범행의 동기와 관련이 있을까? 경찰은 류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블로그 기록과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그가 저장 성 다이저우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류환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모든 진실을 쥐고 있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저장성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길고 긴 추격전에 서막이 올랐다. DNA와 죽음의 혈통. 2016년 6월 13일, 류환에 대한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무렵 펑강현 경찰서에 한 통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인 류라는 극읍이 시 남성이 구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인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그의 DNA 샘플을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류유의 DNA가 4년 전 추이 씨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DNA 흔적과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 형사는 잠시 숨을 멈췄다. 유사도가 높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즉시 류유이를 신문했다. 류유이는 추이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장 형사는 직감적으로 류씨 일가 전체에 주목해야 함을 깨달았다. 류씨 가문은 펑강현의 거대한 시족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문에 속해 있었다. 경찰은 류유의 가족관계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에 시선이 꽂혔다. 류유의 조카 류장. 그는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수였고 마약 중독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즉시 류장을 소환했다. 류장은 처음부터 협조를 거부하고 경찰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약 때문에 잡으러 온 건가? 난 이제 끊었어. 그는 여러 차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범죄자의 심리적 불안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장 형사는 류장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명확했다. 마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품 감취. 하지만 DNA 대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류장의 DNA는 범인의 DNA와 높은 유사도를 보였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류유의 DNA 결과와 마찬가지로 혈연 관계임을 암시하는 수준이었다. 이건 무슨 뜻이지? 범인이 이들 가족 중 한 명이라는 건가? 장 형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결국 류장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의심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워 협조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정보를 제공했다. 범인은 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 사촌동생 류환은 의심스럽습니다. 류장의 입에서 류환의 이름이 나오자 장 형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2년 전 그들이 추적하던 그 이름이었다. 류장은 류환이 평소 칼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으며 사건 직후 그가 갑자기 저장성으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털어놓았다. 류환과 류장은 친척 관계였고 그들의 DNA가 유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류환은 단순히 용의자가 아니라 DNA 증거가 가리키는 유일한 범인이었던 것이다. 4년 전의 끔찍한 살인사건은 이제 류환이라는 인물에게로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4년의 시간을 벌었고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DNA라는 과학적 증거는 그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찾아내고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다. 중독자의 자백과
추적의 시작. 류장의 입에서 류환, 이름이 터져 나왔을 때 경찰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지했다. 장 형사는 류장을 향해 맹렬한 시선을 던졌다. 다시 말해봐. 류환이라고 했나? 류장은 마약 중독자의 불안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사촌 동생입니다. 걔가 좀 이상했어요. 사건 터지고 바로 사라져버렸거든요. 류장의 진술은 류환을 향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류장은 경찰이 마약 문제로 자신을 추적한다고 오해했기에 처음에는 류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DNA 증거라는 벽에 부딪히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류환이는 평소에도 칼을 갖고 다녔어요. 나를 무시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그 녀석의 눈빛은 무서웠어요. 류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 형사는 류환의 평범한 의모 뒤에 숨겨진 광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류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류장의 진술에 따르면 류환은 사건 직후 여자친구와 함께 저장 리수이 시로 도망쳤다고 했다. 이는 그들이 이미 2년 전에 찾아냈던 단서와 정확히 일치했다. 류환은 2년 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사망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한 것이었다. 수사팀은 류환의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도 확보했다. 그녀는 류환과 함께 도망쳤고 사건 이후 류환이 보인 극심한 정신적 불안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범행을 알고도 그를 숨겨준 공범일 수도 있었다. 경찰은 류환의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 저장성 다이저우시에 있는 여러 공장과 건설 현장을 탐문했다. 류환과 그의 여자친구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펑강현 특유의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한 작은 공장에서 류환을 발견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외모를 많이 바꿔놓았다. 애뜬 얼굴은 사라지고 거칠고 굳은 표정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장 형사의 눈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류환이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넘기는 동작을 포착했다. 그 기이한 동작과 정확히 일치했다. 장 형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4년 전의 악몽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류환을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체포해. 장 형사의 짧고 단호한 명령과 함께 잠복해 있던 수사관들이 일제히 류환을 덮쳤다. 류환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그는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신문하고 4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혀내는 일뿐이었다. 길고 긴 추격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흙 속의 진실. 류환 경찰서로 압송되는 동안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그의 얼굴은 4년의 도피 생활이 남긴 피로와 불안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장 형사가 그에게 2012년 8월 30일의 PPP에 대해 묻자 그의 눈에 미세한 동요가 일어났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4년간 억눌러온 공포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은 제 여자친구의 생일이었어요. 류환은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건 전날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여자친구가 다음 날인 9월 1일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류환은 그녀에게 줄 선물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다 용돈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다. 그의 내면에서 좌절감과 함께 삐뚤어진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 뒤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광장 주변을 서성거리며 먹잇감을 찾았다. 하지만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고 그는 밤을 새워 정자에서 기다렸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그 여자를 봤습니다. 유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추이 씨를 알아보았다. 지역에서 유명한 배우였기에 그녀가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폭우가 쏟아지자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류환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자에서 나와 우산을 든 채 걷고 있는 추이 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여 광장 구석으로 끌고 갔고 그녀의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았다. 추이 씨는 순순히 지갑을 건넸지만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제발 살려주세요. 류환은 그녀의 비명에 놀랐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무작정 칼을 휘둘렀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휩싸였고 그는 추이 씨의 몸에 수십 번 칼을 찔렀다. 끔찍한 살인 후 그는 그녀의 시신을 남겨둔 채 도망쳤다. 류환은 공범이 핸드폰과 범행에 사용했던 칼을 인공호수에 던져버렸다고 털어놓았다. 이 끔찍한 자백은 4년간의 미스터리를 한순간에 풀어주었다. 장 형사는 즉시 인공호수 수색 작전을 펼쳤다. 1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동원되어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힘든 작업 끝에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마침내 2개의 물건이 발견되었다. 녹슨 칼 한 자루와 진흙으로 뒤덮인 핸드폰 한 대였다. 경찰은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했다. 핸드폰에는 사건 당일 추이 씨가 찍은 마지막 사진과 통화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류환의 자백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류환은 자신의 범행 장소와 증거를 버린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하며 모든 죄를 인정했다. 결국 류환은 고의 살인 및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를 숨겨주었던 여자친구 역시 범인 은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은 핏빛비가 멈춘 뒤에야 비로소 진실의 빛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